안녕하세요. 저는 유성사입니다. 오늘 교육사상 강좌 비고츠키의 문화역사적 심리학 정신도구 그리고 교육이란 주제의 강연에 앞서 우리 이성호 선생님 모시고 관련된 면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성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인사드립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게 돼서 송구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영광입니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레프 비고츠키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레프 비고츠키 문화역사적 심리학 정신도구 그리고 교육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는 자리인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강의의 이해를 돕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하실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면담 과정을 통해서 아마 강연에 대한 이해도 돕고 또 정말 레프 비고츠키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서두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 비고츠키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비고츠키 하면 워낙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 유명한데요. 오늘 주제가 레프 비고츠키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의 시작을 비고츠키의 구성주의자로 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세간의 논평을 중심으로 좀 시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도대체 비고츠키가 누구야에 대한 대답을 좀 듣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선 비고츠키가 누군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의 삶, 학문적 여정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비고츠키는 구소련의 인지발달 심리학자입니다. 비고츠키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장 피아제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평생 라이벌 관계, 동지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닮은 점이 많다는 겁니다. 첫째, 두 사람 다 1896년에 태어났습니다. 둘 다 맞이였고 어릴 때 신동소리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이 무려 10살 때 논문을 썼답니다. 피아제가 쓴 논문은 생물학 논문이고 피아제가 원래 생물학자였죠. 비고츠키는 무슨 논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아제는 85세까지 장수한 반면 비고츠키는 37세의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천재 심리학자로서 단명한 까닭에 비고츠키는 심리학계의 모차르트라는 별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비고츠키는 피아제보다 더 유명하고 더 뛰어난 학자로 평가받지만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비고츠키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마디로 비운의 천재 학자를 하겠습니다. 비고츠키 이 비운에 얽힌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인간 비고츠키나 학자로서의 비고츠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비고츠키 가정 환경은 유복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배경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고츠키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유대인은 크나큰 사회적 멸시와 불이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를테면 히틀러 치하의 독일과 폴란드의 게토와 비슷한 그런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어서 안정된 직업이라 할 공무원이 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유대인이 겪어야 했던 가장 큰 아픔은 유대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폭도들에게 집단 테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이걸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했는데 비고츠키의 아버지가 용감하게도 지역사회 주민들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비고츠키 유년기에 2차례 이런 일을 직접 겪었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비고츠키는 사회적 모순에 대한 뼈아픈 각성 그리고 사회 정의,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의협심과 정의감을 학습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교수님께 원고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비고츠키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레지바니에라는 개념인데요. 러시아로 페레지바니에는 경험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페레지바니에는
경험 과정에서 수반되는 카타르시스라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네. 적절한 말로 번역이 불가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lived experience, 우리말로는 생생한 경험, 그렇게 번역됩니다. 비고치키는 유전과 더불어 페레지 바니에가 개인의 성격, 인격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페레지 바니에가 어떤 개념인지 비고치키 원전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슴 벅찼던 경험을 떠올려 보라. 어려운 상황을 용기 있게 극복하거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겪은 일, 꾸중을 듣고 부당한 일을 겪거나 찬사를 받은 경험을 기억하라. 당신의 인격은 이 모든 페레지 바니에의 총합이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영복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라는 여행이라고 들었습니다. 머리와 가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생각할 때 머리가 가슴을 이끈다 혹은 반대로 가슴이 머리를 이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비고치키는 머리가 가슴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머리를 움직인다고 답할 것입니다. 비고치키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정신 기능을 구름이 비를 뿌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구름이 낱말의 빗방울을 뿌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름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름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바람이죠. 이 바람이 인간 의지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힘인 거죠. 개인의 정신 발달에서 인지적 요소 외에 정서적 요소를 중시한 점에서 비고치키의 심리학의 특징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다시 비고치키로 돌아가면 페레지 바니에와 관련해서 비고치키는 어린 시절 유대인으로 살면서 겪은 처절한 아픔을 통해서 사회의 모순에 대한 각별한 감수성과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을 키워갑니다. 훗날 심리학자로서 비고치키가 맨 처음 파고든 영역이 뜻밖에도 장애인의 인지 발달에 관해 연구하는 장애학 또는 손상학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였습니다. 이런 의외성은 비고치키가 어린 시절에 겪은 사회적 모순에 대한 뼈아픈 경험이 그늘진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으로 연결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비고치키에게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누구보다 가슴 벅찼을 것입니다. 혁명 후에 변혁적인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비고치키는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어 갔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소양은 날로 발전하여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마침내 비고치키는 자신의 표현으로 심리학의 자본론 완성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실로 맺어진 것이 바로 비고치키 유작이자 최대 역작인 생각과 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이 비고치키가 1934년에 전 책인데 영어로는 1962년에 왼쪽에 있는 책입니다. Thought and Language, 사고와 언어라는 책으로 먼저 번역되었고, 그러다가 87년에 다시 Thinking and Speech라는 다른 제목으로 번역됩니다. 내용상으로 뭐 사고와 언어나 생각과 말이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유의할 점은 이 두 책이 번역자가 다르고 또 책의 부피도 다릅니다. 제 생각에 첫 번째 책이 좀 부실해서 개정판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언어와 사고와 언어, 그리고 생각과 말, 이렇게 서로 다른 제목으로 두 권의 책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스스로 심리학의 자본론이라 일컬은 것에서 보듯이 비고치키는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 가장 유능한 마르크스주의 심리학자입니다. 하지만 스탈린 독재 정권은 비고치키가 피아제를 비롯한 서방의 여러 학자들과 소통한다는 이유로 반동분자로 몰아서 숙청하고자 했습니다. 1934년 비고치키는 숙청 재판에 대한 변론을 고심하던 와중에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병사한 것인데 실제는 숙청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비고치키의 죽음을 앞당겼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강의와 관련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그 선생님이 원고를 쓰시면서 비고치키가 구성주의자냐 이에 대한 좀
질문을 던지시고 아마 답변으로 이어가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비고치키가 구성주의자냐?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 이것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비고치키를 구성주의자라고 하면 안 되나? 이 문제는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기 때문에 네. 제 관점이 옳다고 강변할 수 없고 또 제가 감히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건데, 비고치키가 구성주의자라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심리학을 지배해온 행동주의에 반대해서 학습자가 외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 그런 구성주의의 생각에 대해서는 비고치키 동의했죠. 그런 면에서는 비고치키를 구성주의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구성주의는 원래 심리학의 아버지인 분트가 정초하고 그 제자인 티치네가 창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구성주의를 완성한 학자는 피아제죠.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비고치키는 피아제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긴 했지만 주로 피아제 이론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론을 정립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고치키 가장 중요한 저작인 이 생각과 말이라는 이 책이 시종 피아제의 관점에 대한 요목적인 비판을 일관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비고치키 이론이 적어도 피아제의 구성주의는 아니다. 구성주의와는 많이 다르다. 이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구성주의라는 그 여지가 남아있는 게 사회적 구성주의인데, 사실 피아제의 구성주의는 아동이 독자적으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면에서 상식적으로도 조금 납득하기 힘든 그런 한계가 있죠. 자, 이런 한계를 보완해서 생겨난 사조가 알다시피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이 사회적 구성주의 그룹에서 비고치키를 자신들의 이론적,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했을 겁니다. 이분들이 이런 뜻에서 비고치키를 사회적 구성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 비고치키를 정통적으로 계승하는 후학들, 이를테면 주로 러시아 심리학자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좀 급진적인, 진보적인 이런 진영에서는 비고치키를 사회적 구성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비고치키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비고치키는 구성주의자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비고치키가 구성주의자가 아니라는 것보다 그것이 비고치키의 심리학을, 그것이 비고치키 심리학의 본질을 규정하는 정확한 용어법이 아니라는 거죠. 비고치키 이론 체계를 적확히 규정하는 용어는 문화 역사주의입니다. 제 강의의 제목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구성주의와 문화 역사주의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수없이 다양한 교수법, 교수학습법과 관련된 디자인들을 하는데, 이걸 문화역사주의적인 접근으로 교수학습법을 디자인하고 만든다는 이야기가 지금으로는 상당히 생소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비고치키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또 논의해야 되는지, 그의 이론을 어떻게 이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선생님이 또 말씀하신 개념을 중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매개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비고치키 이론을 이해하는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도대체 매개라는 말이 뭘 뜻하고 비고치키의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고치키 맥락에서 매개라는 그 의미가 일상적 의미의 매개와는 조금 다름에 유의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S는 자극이고 R은 반응이죠. 그리고 X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S에서 R로 가는 경로가 두 가지입니다. 직접 가는 경로와 이렇게 X를 거쳐 가는 경로 있죠. 그러니까 이 다이렉트 가는 이 경로가 바로 비고치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자연적인 경로, 내추럴한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문화적인 컬처럴한 그런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비고치키의 개념에서 내추럴과 컬처럴은 서로
대립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적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내추럴은 선천적인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개라는 것이 영어로 mediation인데 맞습니다. 미드 혹은 매드라는 것이 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예를 들면 강 이쪽에서 건너편으로 가려면 가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직접 수영해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선천적인 그런 어떤 개인적인 힘으로 개인적인 노력으로 가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강이 아니고 다리를 지나간다든가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다리와 배는 문화적인 부분이잖아요. 인공적인 부분. 그게 매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X가 그 매개체, 다양한 용어로 비고치키가 보조물이라 하기도 하고 또 매개물, 매개체라고 하는데 통틀어서 비고치키의 중요한 개념인 정신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개 개념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런 많은 준비를 해오셨네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흥미있는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한 그런 예인데 이게 지금 상황이 혹시 교수님 고스톱 칠 줄 아십니까? 안타깝지만 못 칩니다. 못 칩니까? 그러면 좀 어렵겠는데 고스톱에서는 7장 패를 들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자기가 든 패에서 같은 숫자의 패가 석 장 들어오면 어떤 그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흔든다 그러는데 흔들고 나면 점수가 2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수가 나면 예를 들면 10,000원 받을 걸 20,000원 받는데 안타깝게도 흔든 것을 이렇게 까먹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절반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흔든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정신작용이 뭐냐면 이게 패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흔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걸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추럴을 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걸 방법을 쓰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0번 중에 한 번은 빠뜨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 나쁜 사람도 이렇게 해놓으면 10번 다 자기 것을 이렇게 자기 특권을 챙겨 먹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비고치키의 이게 매개라는 것인데 자, 이게 공부랑 관계 지으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 시간을 약속 일정을 정할 때 머리 좋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늘 토요일 2시 행사단에 제가 뭐 이런 오늘 일정이 있다 그러면 그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지만 주로 어떻게 합니까? 메모지에 적는다든가 어떤 스마트폰에 이렇게 캘린더에 입력하겠죠. 그게 스마트폰에 입력해서 기억하는 이것이 비고치키가 말하는 그런 매개된 정신 도구 이렇게 매개된 기억이라고 그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는 것은 자연적인 기억이고 스마트폰이라든가 메모지를 이용해서 기억하는 것은 매개된 기억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매개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워낙 그 비고치키 이론 내에서 매개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비고치키 이론 내의 주요한 개념들이 오늘 아마 그 강의를 이해하는 데 꽤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분야는 뭐 교육 심리학이라든가 교육 철학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교육학 연구입니다. 근데 교육 사회학을 연구 분야로 삼는 제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적 발달이라는 개념인데요. 선생님은 이를 비고치키 이론이 압축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비고치키에게서 문화적 발달이란 개념이 갖는 이론적 입장, 이걸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지만 문화적 발달이라는 개념이 비고치키에게서 정말 중요하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 개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신 질문이 문화적 발달의 보편 발생 법칙이라는 개념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문화적이라는 용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연적이라는 것과 대립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고치키 의미에서 문화라는 것은 음식 문화, 뭐 놀이 문화, 뭐 이런 문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일상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고치키 문헌에서 비고치키가 말하는 문화는 인공적, artificial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 강의 핵심 키워드인 정신도구가 문화의 산물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문화적 산물로서의 정신도구의 사용법은 아동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부모 또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배워서 알게 되는 거죠. 비고치키는 개인이 정신도구를 내면화해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두 차원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개인 대 개인 사이에서, 즉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학습자 개인의 정신 과정 속에서 내면화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이 사회적 과정이고 두 번째 과정은 개인적 과정이죠. 이를테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교사나 또래에게 배우는 과정은 사회적인 과정이고, 그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몫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첫 번째의 사회적 과정이 없이, 이 사회적 과정이 바로 비고치키가 말하는 매개입니다. 이 매개 과정이 없이 두 번째의 개인적 과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비고치키와 피아제가 또 극명하게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피아제의 경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습자가 독자적으로 구성해서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비고치키는 이미 그 정신도구를 인류 문화 유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그냥 가르치면 되는 것이 왜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배움은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연습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 법칙을 보편 발생 법칙이라 이런 지은 것입니다. 아마 그 점에 있어서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아주 강조하고 그렇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맞습니다. 있네요. 네, 한 개인이 어떤 발생적으로 자기가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게 피아제의 입장이었다면 이미 만들어진 걸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한 사회에 소속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아마 이야기했던 게 비고치키로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서 제가 약간 좀 덧붙이면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사실 그 피아제의 구성주의가 들어온 것이 7차 교육과정으로 김영삼 전부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행동주의 뭐 이런 모형인데, 구성주의 모형이 정착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지식은 학습은 학습자가 독자적으로 구성해야 되니까 교사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현장에서 산무 수업이라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서 없기, 또 교과서 없고 교사의 말을 최대한 적게 하기. 그러니까 구성주의가 보면 어떤 겉모양을 보면 되게 좋은데 사실 이 교육적이지 못한 것이 교사가 할 일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좀 우울했는데, 이 비고치키를 공부하면서 교사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구나. 왜 매개가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비고치키의 교육 이론이 우리 현장 선생님들에게 어떤 약간의 위로가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마무리를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비고치키라는 단지 이름 정도 들어본 인물이 아닐 겁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사들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렇죠. 한국에서 특히 교육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비고치키는 더 나은 교육 실천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자 방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교육에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고치키가 한국 사회 교육을 위해 던지는 함의, 이걸 좀 짧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또 다른 위기라는 그 문구를 제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좀 이렇게 행간에 어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뭐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교육 또한 지금 대학도 그렇잖아요. 살아남는 걸 중요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입시 지역으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이 그 경향성이 제일 심하죠. 그런데 그런 경쟁 교육이 가장 노골적인 방법으로 현장에 강제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는 일제고사 치는 6월 말까지 음악 미술 수업은 전폐하고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으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학교가 입시 학원으로 전락한 거죠. 근데 비고치키는 아동 발달에서 흥미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경쟁 교육의 가장 큰 폐단이 바로 학생들에게서 흥미를 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에 심하게 노출될수록 시험 점수는 올라가겠지만 학생들의 흥미는 반대로 추락합니다. 국가 간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그 테스트가 알다시피 피사와 팀스가 있죠. 이 시험에서 한국 학생들이 성적은 탑을 달리는데 학습에 대한 흥미는 제일 밑바닥입니다. 주목할 것은 한국과는 달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높은데 공부에 대한 흥미도 매우 높게 나온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핀란드인가요? 네, 핀란드. 네. 그 핀란드가 추구하는 교육에서 이론적 철학적 근거로 삼는 교육학자가 바로 비고치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쫓는 비고치키 교육 모형의 핵심은 경쟁이 아닌 협력입니다. 경쟁 대신 협력이란 화두는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용적 차원에서도 최선의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배움, 가장 효율적인 배움은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것보다 또래끼리 왁자지껄 떠들면서 토론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인 하블루타가 지금 선풍을 일으키는 게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점을 생각할 때 학생 계획이 독자적으로 구성한다는 피아제 설명보다 비고치키가 더 맞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좀 제 어떤 생각을 담은 발언인데, 세상은 항상 혁신적인 무엇이 낡은 것을 밀어내고 또 한때 혁신적인 것들이 그 뒤에 오는 더욱 혁신적인 것에 의해서 자리를 내주는 방식,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에서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는 주체적인 학습자로 우뚝 세운 구성주의는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핀란드의 성공적인 교육 혁신을 모범으로 삼아서 교육 실천의 근거가 되는 이론 체계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고치키의 학습 모형이 매개 모형인데 구성주의나 행동주의에서 이 매개 모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가는 그런 교육을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비고치키의 문화 역사적 심리학, 정신도구, 그리고 교육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성우 선생님 모시고 비고치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비고치키의 문화 역사적 이론 속에 들어있는 교육과 심리학의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패러다임 전환으로 바뀌어나가고 전환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비고치키의 공부와 그리고 비고치키의 논의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특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